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 개수 기준으로 전자제품에 고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전자기기 내 반도체 칩 가치에 따라 15에서 25%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달에만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머스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외두부시는 목표가를 600달러로 높이며 내년 시총 2조 달러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상망 마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647개에 달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중국 국경절과 추석 연휴 예약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무비자 제도의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이란 전망입니다. 실질적 효과는 내년 3월 성수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간밤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발표된 8월 PC 지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0.2%,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나 상승하며 예상을 부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 안도감이 들었고요. 3대 지수는 저가 매수세로 향해서 모두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종목별 흐름 가운데 테슬라가 4% 넘게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2차 전지 반도체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애플 스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달러를 선불로 지급하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3,500억 달러 규모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건데 출생지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고 제프리 앱스타인의 과거 5년치 일정을 미국에서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은요, 와이드 리포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핫한 이야기인데 효성 중국업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안정적인 것을 공급하는 대한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1,0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면서 전력 섹터에 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날 전력주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증시와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 증시를 정리해보는 시간, 서울경제TV의 윤경철 본부장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3,500달러 힘들다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요구한 3,500달러 현금은 이 제공이 어렵다는 한국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종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3,500억 달러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관세에서 25%에서 15%까지 인하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구조를 두고 의견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협상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쟁점은 투자 방식입니다. 미국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출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통화 스와프의 금융지원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 종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 이상을 한 번에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국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를 하자 미국 쪽 방안은 바로 이제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하버드 루터닝이죠. 한국 측에 현금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재차 전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최근 들어서 업프런트라고 썼습니다. 업프런트가 무슨 뜻이냐면 선지급이라는 뜻입니다. 선지급,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쓰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 열리는 한국 경제에서 열리죠. 에이펙 회의에서 아마 이 두 정상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하원서 같은 경우 이게 경제에 큰 돈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좀 4,100억, 그렇죠. 네네, 그거 문제일까요? 네, 그게 제일 가장 큰 경제적 위협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일단 3,500억 달러라는 게 이게 너무 돈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0%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게 만약에 오면 저희가 이제 또 IMF 사태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돈을 현금으로 내면 환율 방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용도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왜냐하면 남은 게 20%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돈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위성락 실장은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향후 다른 무역 협상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 들어줬다면 아마 탄핵을 당했을 거다. 그럴 정도로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협상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미의 어떤 전략적 신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3,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투자를 위한 한국의 환율 정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 요청을 했지만요. 왜 미국은 이에 미온적이며 향후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 말씀하셨던 미국이 왜 미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현금을 직접 투자받으면 즉각적인 자금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죠. 반면에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필요할 때만 달러를 빌려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신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못 빌려 썼는데 미국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못하는 연준입니다. 연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달러 공급에 어쨌든 엄격하게 연준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스와프를 통해 이제 한국이 달러를 풀면 국내 인플레이션이죠. 이 부분이 관리가 금융 정책에 어떤 변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고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통화 스와프나 어떤 실질적인 현물, 그러니까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한다면 한미 어떤 동맹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경제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사실은 양국 간의 신뢰가 이제 흔들릴 수 있고요. 다만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의 어떤 협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 하나로 이제 동맹이 크게 약화될 우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정상회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이 마련이 된다면 양국은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생긴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 보여주면서 동맹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생 시민권 끝장 선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지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이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미국 시민권의 정의 자체를 다시 묻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에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은 노예와 그 자녀에게 적용된 것이라며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4자 수정헌법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해 왔고요. 이 127년 전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법률대리인 존 사우서 솔리시터 제너럴은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금요일 날 대법원의 청원에서 헌법이 보장된 이유는 노예와 그 자녀에게 적용된 것이고 미국은 일시적인 방문이나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정 출산이라는 문제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핫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쨌든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그 가치를 따지면 상당히 높고 얼마 전에도 500만 달러를 내야지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럴 거면 이 아예 낳을 때부터 가서 낳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 부모에게서는 큰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14자 수정헌법에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쨌든 속지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명시해왔고 127년 전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해석도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 이번 사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비롯됐습니다. 명령은 이제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불법 이민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급심에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명령까지 좋았는데 이제 이게 연방법원에서 다 불허가 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부를 가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6월 대법원은 하급 시비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각종 소송이 계속 잇따랐고 뉴햄프셔 연방지방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법원 심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책에 힘을 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법원이 이걸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하면 오는 10월 회기에서 구두 변론이 열리고 내년에 아마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리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이유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 판결은 사실상 이제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헌법 자체를 뒤엎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최종 판결을 있다고 합니다. 정책을 넘어서 누가 미국 시민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출생지 시민권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 그리고 이번 사건이 2026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미국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원정 출산 마찬가지고요.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출생지 시민권이 사라지면 이 아이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고 이미 낳은 아이들도 사실은 시민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무국적자 아동이 급증하고 교육,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면서 사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불안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출산 계획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가정들은 미국 출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 시민권을 주는 곳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민 노동의 어쨌든 줄이는 농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물류산업에서 장기적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생지 시민권은 오랫동안 민주양당의 핵심 대립 이슈였는데 공화당은 국경 통제와 국가안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었고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인권 문제라고 맞서고 있으면서 이거 자체는
내년도 중간 선거와 맞물리면서 캠페인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수층은 어쨌든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제 결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아시아나 히스패닉의 어쨌든 유권자를 권리 수호를 위해서 투표장을 하나 강화성이 있어서 양쪽이 결집하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합주에서는 이민자 커뮤니티 투표율 변화가 아마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마 이 많은 판결을 가르는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출생지 시민권 논란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내년 여름에 나온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초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번 판결은 미국의 어쨌든 정체성을 새로 정의하고 2026년 선거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 시민권 폐지 시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농업 서비스업의 인력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앱스타인 스케줄 속 머스크라는 주제입니다. 네, 미국 정치권이 또 한 번 앱스타인 스캔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 의회 민주당이 고 제프리 앱스타인의 5년치 일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일의 스케줄인데요. 의회 감시위원회 소환장에 따라 앱스타인의 유산관리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억만장자 기업가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앤드류 왕자가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탄 기록도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날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일일 스케줄이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하원 감시위원회 민주당은 의회 소환장에 따라 앱스타인의 유산관리인 측이 제출해달라고 해서 받았고요. 이거 일정에 이제 이슈가 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뭐 다른 분들보다 일론 머스크인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문서에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 공개된 문서만으로 사실상 이제 범죄 연루 확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 권력자가 앱스타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개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서 반박을 하고 있죠. 정치적 의도가 짙은 폭로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에 어떤 공개가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최근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워지고 있고 이번 공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만남 기록만으로는 범죄 연루를 어쨌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앱스타인 스캔들은 사실상 이제 그가 사망한 지 6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제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쨌든 죽은 자가 산자를 뭔가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일정 공개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어쨌든 권력층 핵심과 투명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앱스타인과 접촉 기록만으로 공직자나 기업이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더불어 권력층의 사적 네트워크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거만으로 물을 수는 쉽지는 않겠죠. 뭔가 더 증명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늘 이제 주가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CEO가 압박을 받는다면 뭔가 이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법적에는 이제 접촉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 공모라든가 불법 행위 등을 같은 추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미국 사회라는 게 공직자나 기업인 같은 사회적 영향이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책임이 늘 요구됩니다. 투명성 요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런 만남 자체가 정책 결정이라든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정 공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죠. 어쨌든 이 부분에 명예훼손 위험이 있고 사적 모임까지 강조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정치 사회 전문가들 이번 사건을 두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일정은 공적 기록으로 볼 수 있고 공개 필요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특히 SNS 온라인에서 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이걸 빠르게 공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론과 정치권은 공익성과 사실관계 맥락을 순중하게 따지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촉 기록 공개는 권력자의 관계망에 밝히는 중요한 단서지만 그 자체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쨌든 영향력을 주는 어쨌든 CEO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개인의 어쨌든 권리 사이에서 경계선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 이번 논란을 아마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은 공익성을 따지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이 영향력을 주는 일론 머스크 CEO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장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데요. 월마트 AI 경고입니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 월마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거대한 인력 재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더그 맥밀런 최고 경영자는 AI가 사실상 모든 직무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새로 생기는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본사가 있는 아칸소주 펜털빌 이곳에서 열리는 워크포스 컨퍼런스에서 맥밀런 CEO는 AI가 바꾸지 않을 일이 떠오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AI가 우리 미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전환 선생님은 AI가 이제 있으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 인력이지 않을까. 의료 인력이요? 네. 의료 인력. 저는 이제 그 단순 화이트 칼라 직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월마트 CEO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아칸사수 이제 벤터빌에 위치한 월마트 본사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더그 맥밀런 CEO가 이제 가져온 건데 AI가 바꾸지 않을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일을 바꿀 거다라고 하고 우리 직업을 상당히 가져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월마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3년간 전 세계 200만 명의 직원을 유지하겠지만 직무 구성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지는 않겠지만 일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없다. 만약에 지금 하는 일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 물류창고에서는 AI 기반 로봇이 자동으로 재고를 분류하고 있고요. 매장에서는 가격표 변동이나 발주 작업도 AI가 합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수의 뭐 고도의 이런 기술을 필요하던 것들을 상당히 AI가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백오피스 업무가 줄어들었지만 대신 AI 에이전트 빌더라는 새로운 직군이 생겨나니까 AI를 다룰 수 아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AI를 얼마만큼 잘 다루는 직군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현장 직원이 어쨌든 직접 AI 도구를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 사람 역할이 더 강하겠다라고 이야기 CS 부분이죠. 그래서 매장 상담이라든가 배송 지원이라든가 베이커리 대리 같은 고부가치 직군은 오히려 인력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상담을 AI가 하지만 AI가 그렇게 못합니다. 챗봇이 많이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해진 답에서 AI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데이터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고도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딥러닝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월마트는 더 늘리겠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AI 전문가는 이번 발표가 사실 월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드라든가 JP모건이나 아마존 대기업은 이미 AI로 상당 부분 직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를 했고요. 단순 반복 업무는 빠르게 사라지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AI 훈련, 특히 AI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어쨌든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새로운 직군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 경제학자들도 AI 시대의 일자리 총량이라든가 일자리 성격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과 노동자 모두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교육과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는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기분이 아니라 일자리 형태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본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이번 결정은 사실은 전 세계 노동 시장의 경고장이 되기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AI를 맞이하게 될지 직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마트 CEO AI가 이제 AI가 모든 직무를 바꿀 것이라고 함에 따라서 매출은 늘어도 인원 증원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 로봇이 고객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상대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듯이 이 모든 게 인공지능화가 되어 있지만 일자리 형태는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자동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줄 산업은 어떤 것에 있을까요? 그리고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발달되어 있는데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콜센터도 많지만 아마존을 만약에 사용해 보시면
가장 먼저 AI가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콜센터입니다. 챗봇이죠, 챗봇. 저도 이제 아마존을 많이 사용하는데 늘 모든 문제는 이제 언어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이 챗봇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타깃은 이제 콜센터와 고객 응대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대형이나 은행이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아마존은 AI 챗봇으로 상당한 절반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서서 해줍니다. 챗봇이 만약에 만족스럽지가 않으면서 24시간 응대가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 인력의 감축으로 인용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백오피스와 행정 업무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자료 정리 같은 정황에 업무는 로봇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이런 책 뭐 잘하는 법 이런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챗봇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단순 방문 업무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뭘 쳐놓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AI가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AI 시스템 관리하거나 데이터 정체하는 새로운 직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는 이 로봇이 상품을 집어 올리고 AI가 재고와 이제 배송 루트를 최적화하겠지만 현장 노동 줍니다. 다만 유지보수와 AI 인력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AI 인력은 AI를 관리할 인력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양극화가 되고 인력들도 이쪽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분야도 제작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 작성이라든가 기본 번역이나 자막 제작 이거는 상당수 AI가 합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을 제목이나 이런 걸 뽑을 때 AI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도 많이 줄여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 분석은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성격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인간의 역할이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냐는 게 이제 아마 핵심이 아닐까 하고 이걸 잘 뚫어보시는 분이 향후에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할 것 같은데 생산성과 효율성 분야에서 찬성 의견이 많지만 의료 진단이라든가 사법 판결처럼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의 생명이나 정의가 걸린 부분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처방전 같은 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인간의 최종 결정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학자들은 AI는 도구이고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직군들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챗봇이 대부분의 사람을 대체한다. 그리고 자료 정리는 로봇이 많이 해준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물류 율통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콘텐츠 분야, 광고 문구 개발은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역할을 다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인 5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XAI 워싱턴 가다라는 주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앨런 머스크의 인공지능 모델을 공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X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모든 연방기관이 머스크의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조달청은 최근 머스크의 AI 회사가 개발한 그록과 그리고 그록 4 페스트 모델을 정부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용료는 42센트로 책정됐으며 이는 구글의 47센트, 그리고 오픈 AI 또 엔스로픽의 $1보다 저렴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재 미국 내 가장 앞선 AI 시스템을 보유한 4대 기업과 모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이 연간 비용이거든요. 42센트가. 그리고 이제 47센트 1달러 연간에 1달러를 내는 겁니다. 정부 1달러를 내고 부서마다 쓰는 겁니다. 1인당 한 채트당 1달러씩 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오픈AI 같은 경우 20달러 정도 되는데 일반 모델이 이거를 1달러에 쓴다. 20분의 1 정말 싸게 쓰게 되는데 어쨌든 연방조달청은 GSA는 최근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머스크 AI 회사죠. XAI가 개발한 그록4와 그록4 패스트 모델을 어쨌든 모든 연방기관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워싱턴에 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42센트인데 상당히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계약으로 이제 연방 정부는 이미 협력 중인 구글, 오픈의 엔트로픽에 이어서 XAI까지 어쨌든 도입하면 미국 내 가장 앞선 AI 시스템 4개를 모두 활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AI 모델 간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제 회동에서 가까워지면서 이런 부분이 더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AI의 수익 모델에도 적지만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 계약은 기술 협력 이상으로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이 가까워졌고 향후에 이게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파트너십이 미국 정부의 AI 행정 혁신에 가속화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원 처리라든가 데이터 검색이라든가 문서 작업 같은 자동화해서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XAI 입장에서는 민간 고객보다 어쨌든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공급 시장에 진출하면서 신뢰와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중립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머스크가 이제 직접 개발에 총괄한 만큼 AI 모델이 어쨌든 정치적 편향성 없이 작동되는지 감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 협력 이상의 정치적 황보로 풀이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XAI와 계약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구글 오픈 AI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머스크의 XAI가 이번 계약으로 시장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XAI 모델을 좀 볼 필요,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XAI 그런 모델은 실시간 정보 검색이라든가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대화 중에 이제 써보시는지 알겠지만 유머스러운 톤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엉뚱한 걸 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자료를 이상한 데만 끌어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좀 좀 색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는 이미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에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써야 될 것 같고, 오픈AI는 방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와 있는 AI 기술 중에 가장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서 이번 계약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용도에 맞게 선택함으로써 맞춤형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 거니까 4개가 짜르륵 있으면 어떤 걸 쓸 건지 선택한 다음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이제 정치적 의도도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갈등을 빚었지만 최근 공개석상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찰리 커크 이제 추도식에서 이제 그냥 뭐 대화를 나눴었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회복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올 초에 이제 $100 후반대에서 상승분의 상당수는 정부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이제 주가에 방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이번 파트너십이 머스크와 이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상 신호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어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AI 경쟁의 분기점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의 어쨌든 도입으로 정부는 행정문서 작성이라든가 데이터 검색이라든가 민원 같은 업무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은 원래 행정 프로세스가 느리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엑스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또 이제 공공성 신뢰라든가 그동안 이제 약간 편향적인 정보를 많이 준다, 뭐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류에 따라서 어째 4등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공공시장에서 신뢰성 회복을 확보하고 다른 빅테크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도 정부가 인정한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돼서 기업 고객에도 이제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요, 정치적 의도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 그런 모델로 행정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빅애플스타 이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이 대신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미래가 준비된 이 초고압 전력기기 업체로의 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인해서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여기에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전력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날 전력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신증권은 효성중공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일단 3분기 예상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557억 원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각각 23%, 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기대치와는 거의 같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특히 중공업 쪽이 호조를 입었는데요. 좀 강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전망입니다. 최근에 사실 관세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죠. 하지만 대신증권은 절반 이상은 가격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가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정산이 되는 구조다라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충격은 이 안에서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부진했던 건설 부문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는 적자였지만 3분기에는 영업이익 138억 원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집중해봐야 될 부분은 이 수주에 대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수주 잔고가 약 10조 원에 달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럽 주요국에서 이 초고압 변환기와 차단기 이렇게 따냈고요. 대형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최대 송전망 운영사에 765kV 변압기와 리액터, 차단기를 묶은 2천억 원 규모의 패키지를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이어서 대형 수주 계속해서 따내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푸네 거점의 확장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유럽 쪽을 좀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2015년에 스코틀랜드 시장 진출 이후에 2022년부터 영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이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장기 공급 체결에 나서면서 이 서유럽 전역으로 공급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는 이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또 치열한데요. 그럼에도 이 안에서 실적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미국도 사실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단일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로 계약했다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와 영업력이 모두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추산했을 때 결론적으로 대신증권은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매수 유지 밝혔고요. 또 목표가는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약 34%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효성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려 봤는데 이 효성중공업의 글로벌 수주와 같은 행보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보들을 살펴봤을 때는 공통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나선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를 위해서 효성중공업이 초고압 차단기 생산 능력 확대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효성중공업이 생산하는 초고압 차단기 모습을 한번 좀 엿보겠습니다. 좌측은 미국에 수주하고 있는 765kV 초고압 변압기고요. 우측은 420kV 차단기입니다. 사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변압기에서 이 차단기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고압 차단기는 도심 속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꼭 필요한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넓은 부지와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하지만 효성중공업이 그중에 하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효성중공업은 경남 창원에 수출 전용 초고압 차단기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규모는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완공 목표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차단기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 1.5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생산되는 제품은 우측에 나와 있는 420kV, 그 외에 550kV, 800kV까지 이런 차단기들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부분이지만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AI 산업이 참 전력 소모가 막대한데요. 이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쓰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시장은 향후 10년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변압기에 이어서 이 초고압 차단기까지 영역을 넓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효성중공업 미국과 유럽 시장을 좀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진으로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미국과 유럽에게 이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액터와 차단기 패키지까지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765kV 초고압 변압기가 이 송전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주목을 특히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효성중공업은 이러한 패키지 계약을 국내 기업 최초로 따냈습니다.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로부터 2,000억 원 규모를 확보했는데 29대의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그리고 24대의 800kV 차단기를 한 번에 공급합니다. 자, 참고로 아까 이 초고압 변압기 외에도 리액터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는데요. 이 리액터 또한 송전선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력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시대가 또 함께 맞물리고 있는데 그럴 때 전력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한 리액터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효성중공업의 패키지 수주들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대형 수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일 패키지가 아니라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북미 시장인데 이 북미에도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 목표로 꼽히고 있고요. 상징적인 행보로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이미 미국 멤피스에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765kV 초고압 변압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멤피스 투자 관련해서 조현준 회장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내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수요와 정책을 동시에 잡겠다는 건데 미국 내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현지 생산 거점, 이 멤피스 투자하는 부분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부분이고 현지 생산 거점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효성중공업은 인도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세계 3위 전력 생산국인데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배전망 현대화가 좀 필수적인 시장인데 일단은 인도 푸네에 거점을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차단기 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현지 민간과 공공 프로젝트 전반에 진출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인도는 특히나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초고압 차단기와 HVDC 같은 이 전력 안정화 장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미국부터 유럽 그리고 인도까지 이 글로벌 니즈들을 잘 겨냥하고 있는 이 효성중공업의 행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 사실 해외 전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국내 전력망에 대한 부분, 이런 난항 같은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입찰 지연과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송전망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그리드 정책을 내놓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근에서 소비하는 그런 분산형 전력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 수주에 나서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효성중공업의 지난주 주가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효성중공업 지난 금요일장 좀 살펴봤을 때는 사실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효성중공업 또한 1.85% 하락하면서 132만 8천 원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7월에 황제주에 등극했던 이 효성중공업이었죠. 사실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목표 주가 제시했던 거와 비교해서는 약 34%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최근에 효성중공업 좀 흐름 살펴봤을 때는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력망 현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효성중공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의 패키지 솔루션 역량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흐름들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리포트는 이 K-뷰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K-뷰티 성장 지속,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는 주제로 이 한국콜마에 대한 리포트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 일단 해당 내용으로 좀 살펴봤을 때 리포트의 핵심은 이렇게 먼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의 3분기 실적이 이 글로벌 K-뷰티 성장세에 맞물리면서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움증권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예상 실적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키움증권은 한국콜마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3,113억 원, 영업이익은 424억 원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모두 1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시장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치적으로만 확인했을 때 한국콜마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한마디로 3분기 순항 중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특히 국내 법인이 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문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일단 국내 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에는 인디 뷰티 브랜드의 해외 수출 수요 증가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중동, 러시아 등지에서 신흥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내 법인 외에도 이 중국 법인이 있는데요. 중국 법인은 매출은 좀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안에서 소비 경기가 바닥은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복 속도는 아직 전체적으로 더디다라는 분석에서 이러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손실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립밤으로 유명한 고객사의 수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3분기가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 국내 법인이 성장세를 일단 견인하고 중국과 미국은 일단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최근에 화장품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관심이 지금은 좀 둔화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8월 화장품 수출 흐름도 살펴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3%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13%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도 감소와 증가세가 좀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이 수출국인 북미, 이 미국이나 중국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성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봤을 때 한국콜마 주가가 선행 PER 12배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선행 PER,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가를 보여주는 지표죠. 하지만 그 지표가 지금 12배다라고 추산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저평가 구간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가 하반기까지는 좀 탄탄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이 신흥 인디 뷰티 브랜드의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지금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분기는 특히나 업계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분기를 또 겨냥을 해야겠죠. 많은 브랜드들이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 연말 쇼핑 시즌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면 10월에서 11월부터 화장품 업종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움증권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한국콜마의 행보들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경영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글로벌 확장 그리고 패키징 확대에 나서면서 기업의 체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내부 경영 안정 영역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 콜마 B&H 임시 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남매 간의 오랜 갈등이 사실 낙은 일단락됐다라고 보면서 이 불확실성이 안으로 좀 완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 윤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 교체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주총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생명과학 중심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당은 일단락은 젖었지만 아직까지 이 안에서는 증여주식 반환 소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의 큰 틀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콜마의 그룹은 내부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환경을 갖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일단은 경영 분쟁 일단락 됐고요. 실적 부진으로 흔들린 사태가 있었는데 그룹의 신뢰 회복까지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로 한번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확장세를 사실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한국콜마가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단 먼저 아마존과의 협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콜마가 단독 제조 파트너로 이 아마존 행사에서 좀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윤상현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K뷰티가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블록버스터 제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라인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을 추구했는데 이렇게 협력에 나서면서 단기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제품 생산을 넘어서는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사실 이 아마존이라는 이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 연결이 되면서 한국콜마는 국내 중소 브랜드의 핵심 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세종의 생산 거점 공급망 강화하고 있는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한 가지 좀 살짝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게 이 친환경 패키징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이제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 인식에 좀 부합을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이에 맞게 ODM 안에서 패키징 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콜마 살펴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어떤 모습을 좀 나왔는지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하락장 속에서 0.64% 내리면서 77,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권가의 목표 주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일단은 K뷰티 수요가 둔화된 시점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인디 브랜드 실적 호조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글로벌 수출 확대, 한국콜마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과연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는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PCE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데이터에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이뤄지게 된다면 경제 지표의 발표도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투자 심리의 위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한번 복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국내 증시는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3,500선을 좀 코앞에 두나 했었는데 좀 큰 폭으로 미끄러지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2%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3,400선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든 게 큰 영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나 금요일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 정도 흔들렸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흔들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낙폭은 조금 줄여놓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GDP 성장률이 예상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 지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은 이제 기술주의 매도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근 흐름은요, 3,500포인트를 거의 돌파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린 부분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휴일이 또 시작되죠. 바로 이제 그 추석 연휴가 꽤 깁니다. 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 물량들을 좀 줄이면서 가고자 하는 위험-회피 물량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날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무조건 다 반영되면서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미국 증시의 그 상승분은 분명히 기대감으로 아침에 올라와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에 상승 출발했다고 해서 이걸 유지를 못하고 또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냥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3,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약간의 조정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3,3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방에 대해서 좀 더 열어두고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해 주느냐, 3,500포인트 재돌파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평소에 좋게 보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들을 잡아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긴 연휴를 앞두고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 좀 담아봤던 그런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담아가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참 입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차별화가 좀 심해질 것 같거든요.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없는 공장들 어떻게 좀 보시면 좋을까요? 네, 덩치는 되게 크신데 입이 되게 가벼우신 분이에요. 계속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미국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도 이제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 관세는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되짚어봤을 때 최대 200%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관세는 100%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경감된 관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지난주에도 충격이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을 봤을 때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관세의 폭이 좀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의약품 관련주들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저는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29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나흘 만에 무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이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깃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과연 이번 주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현재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4% 상승하면서 3,4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포인트 선, 65% 상승하면서 840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져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0.14%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의약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세 부과 이슈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0.4% 약한 빨간불 켜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까지도 오늘 1% 가까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는 좀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주 FDA 승인 이슈가 좀 세론으로 작용을 하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2.24%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각각 1% 그리고 0.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펩트론의 경우에는 0.9%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에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0.16% 빠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개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41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장 출발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비교적 한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의 거래를 보시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투매가 한번 발생했을 때 그때는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거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건 매수하고 매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종목들도 아마 호가창을 보시면 이제 좀 비어 있는 평소보다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긴 연휴가 앞에 있다면 그 전에 보통 이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지켜보는 이 관망 심리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래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연휴 전에 보통 뭐 현금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이제 개인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 긴 연휴 동안에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일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매수도 정말 큰 어떤 이제 무조건 이거 사야 된다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 크게 매수가 붙지는 않고 있죠.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했고 1% 정도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까지 하락이 좀 깊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0.6%의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반등이 조금 더 세야 되는데 좀 약하다는 건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2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한 9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거래는 사실 매수라고 아직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관심을 또 봐야 되는데 어떤 업종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느냐. 만약에 그 정전 접종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시장을. 현재로서는 300억 정도가 정전 접종에 매수가 또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도 수급은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현재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오전장의 시장. 보통 그 월요일장 오전장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긴 연휴도 있고 좀 악재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 물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거래가 좀 한산한 가운데 거래가 없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또다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은 무리하게 따라서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보통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마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등, 이 안에서 연속적인 반등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수급 쪽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전장의 수급에서 오후장 수급까지 변화 없이 오히려 또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 이런 업종 쪽으로 한번 눈을 보시고,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한번 선택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종목을 매수할 때,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이번 주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전장에서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도 과연 이 주가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붙기보다는 좀 주목을 한 다음에 좀 기회를 들여다보는 입장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모두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1대1 관세를 좀 반도체 쪽에 매기겠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크게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투자 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발언들이 사실 우리가 관세 협의 협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 관세의 경우에는 의약품 관세하고 또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약품 관세가 이제 100%로 확정이 됐고, 그렇다면 또 당연히 반도체 쪽도 관세가 매겨질 거라고 이제 우리가 또 예측했었는데, 관세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뭐 1대1 관세라고 해서 반도체 칩의 개수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 사실 또 되게 엄청난 관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과연 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까? 이 내용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그때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도체 쪽은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그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악재가 이미 노출됐던 악재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사실은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만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외에도 여러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지수,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듯이 반도체도 어쨌든 사이클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 좀 안 좋은 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 매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로 인해서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업사이클을 좀 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조정 시에는 오히려 또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이 된다면 그제서야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반도체 주가에는 이런 악재들이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이것을 좀 저가 매수의 활용으로 기회를 해보자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이제 배터리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지난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이 배터리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원인이 LG 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배터리였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가 배터리 업종에서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주말 동안에 분명히 월요일장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장을 딱 열리고 나서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뭐 밀리지 않고 있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그렇게 뭐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26일 날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결국 이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또 부각이 됐었고 그럴 때마다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그 제품들의 판매가 또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니만큼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가의 반등, 이게 과연 진짜 올라가는 반등이 맞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ESS의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스템 쪽도 결국은 배터리인데 그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화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점유율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더 올라간 거죠. 이로 인해서 어쨌든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좀 우려감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고 이게 또 수주의 감소라든지 그런 걸로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원인이 확실하게 또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지켜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뭐 수혜가 되는 종목들과 또 피해를 입는 종목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피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이쪽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로직스라든지 또는 아모그린텍, 뭐 CIS,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이고 그리고 또 소방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역시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솔디펜스라든지 유니셈, 웨스텍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번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수익을 갖고 있다면 또 탈출하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배터리 화재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뭐 배터리 안전이나 소방, 감지 센서 쪽으로 이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일부터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도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요. 사실 또 여기에다가 10월에는 국경절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 소비주 쪽으로는 실제 수혜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최근 들어서 유통 관련주들이 이제 9월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무비자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련 이제 중국 쪽하고의 어떤 이제 협력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던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로 인해서 큰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이제 시작이 29일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분명히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재료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있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언제든 쏠릴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경절이 지금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경절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본다면 국경절 같은 경우에 긴 연휴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어디 해외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이게 뭐 한 달 안에 결정을 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그 거의 뭐 1년 전부터 해서 아니면 6개월 전부터 해서 또 오래전에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미리 또 이제 그 항공 티켓을 예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단기간에 발생이 된 이 이슈로 인해서 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경절에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국경절도 어느 정도의 이익의 성과는 분명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당연히 중국과의 이런 게 교류라든지 또 이 발전, 서로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발전들은 결국은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다. 시장에서는 재료가 분명히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의 관련주도 있고, 유통, 뭐 호텔, 그리고 면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무비자 입국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길게 본다면 유통이나 면세 이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캐스팅콜 통해서 오늘장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래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2% 넘게 밀리면서 다시금 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시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양상이었었는데요. 오늘 시장 다시 1% 위로 올라오면서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좀 검은 금요일이어서 더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1%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이 하락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은 좀 하루짜리 조정 정도로만 좀 해석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뭐 미국 증시를 좀 비롯해서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다 연일 최고치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 특히나 특별한 어떤 악재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 사실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던 것들은 뭐 조정이 좀 빌미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양시장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좀 견조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에 이 지수가 좀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흐름들과 좀 대비되게 오늘은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하게 좀 많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제가 항상 좀 강조드렸던 증시의 탁금이 전일 종가 기준에서 75조 9,995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어떤 과수급 부분들은 지수의 어떤 조정과는 좀 별개로 증시의 어떤 대기 자금들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신용잔고도 22조 대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던 자금 흐름들이 최근에 한 1,550억 정도 전일 종가 기준에서 좀 증가된 23조 5천억 원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어떤 유동성들은 굉장히 좀 풍부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단기적인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재차 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이번 주 뭐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의 이탈 부분들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추석 연휴, 명절 연휴라고 해서 유동성들이 다 이탈된 것은 아닙니다. 통계치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석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한 1% 정도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차이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하방보다는 상방의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다만 좀 아시아권에 대한 증시가 금요일 날 상대적으로 뭐 일본과 중국이 좀 더 양호했는데 한국이 조금 더 하락폭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은 아시아권 증시 흐름들 안에서 다소 좀 달라지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들, 기대감들이 좀 재차 유효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놔봤습니다. 일단 이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나서 좀 유동성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추석 전에는 오히려 그래도 상승했었던 여력이 있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테마 3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바이오입니다. 일단 금요일장부터 좀 리스크가 반영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련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이제 10월 1일부터 바로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도 지금 큰 이슈가 있었죠. 화재 이슈 있었습니다. 국가 정보 이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에서 좀 불이 난 상황인데요.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 불꽃이 튀면서 이제 배터리가 600개가 넘는 배터리 안에서 한 절반 이상이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산 시스템이 주말 사이에 좀 셧다운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안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는 좀 반등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세워보면서요. 오늘 관련된 주가 추이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이 두나무를 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비트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또 상장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도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바이오 종목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다시 한미 간의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오에 100% 의약품 관세를 매기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양상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 바이오 하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있었는데 이런 수혜의 기대감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다시금 리스크가 좀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좀 되면 이제 재차 바이오 관련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들이 좀 쇠퇴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약품에 관련된 관세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 기대감들이 수급 쪽으로 좀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 특히나 지수가 고점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도주의 수급 쏠림들이 좀 더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다소 정체된 수급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인 어떤 종목의 흐름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좀 한 3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CDMO사 그리고 대형 바이오주 그리고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수급들이 동조돼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의약품에 관련된 관세 리스크들이 좀 점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는 CDMO사들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해당된 내용들을 원제로 좀 해석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이 제형 의약품에 대한 관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복제약이라든가 대량의 어떤 심여 제품들까지 다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위탁 생산에서 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좀 만들어진 모든 의약품이 관세를 좀 100%를 다 물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네릭 의약품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특정한 어떤 이 원재 약물에 대해서 사실 이 100%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들보다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오히려 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가를 좀 전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사실 관세로 인한 어떤 원가 상승 부분들을 소비자가로 전이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영향도를 좀 현재 단기적인 시점에서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우리가 미리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일단 금리가 내려갔는데 전체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이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성과적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흐름들을 보면 알테오젠이 뭐 미국의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FDA 승인 이후에 일부 좀 수급 기대감들을 가져갔지만 좀 반대로 보면 UBS가 제형제의 어떤 전환율을 9%대를 그냥 유지했다는 관점. 리스크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부정적인 스탠스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좀 수급 노이즈가 좀 됐던 것처럼 특정된 어떤 개별 이슈에 의한 상승 또는 개별 이슈에 따른 오히려 수급이 좀 정체되거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어떤 조정에 좀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보면 이제 학회에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초록을 공개하고 임상 성과를 공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의 미국 승인을 통해서 좀 확인됐던 일단 뭐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부터는 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제형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의 성과라든가 마일스톤 유입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로열티에 관련된 기대 수입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때 앞으로는 실적을 좀 수반하고 있는 성과가 좀 명확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지수의 어떤 노이즈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리스크하다고 해서 좀 접근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나 좀 판단돼 보겠고 CDMO사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공정에 관련된 인수가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티론도 미국의 어떤 지분 인수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생산 시설을 재차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전 기점으로 보면 11월 초를 인적 분할 기회로 좀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 초반대에 대한 가격선들은 크게 전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조정기는 오히려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안에서 사실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CDMO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등 여러 가지 좀 종목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성과 또 실적까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을에부터 시작이 됐죠. 좀 여러 학회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을 내놓을지 이에 대해서도 주가 추이가 또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도 같이 아이디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 지난주에 그 탑픽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오늘 알테오젠 굉장히 무서운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는 흐름이거든요. 역시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또 소식도 있었고 좀 관세 리스크가 좀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의 상승 부분들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일단 알테오젠이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주관사를 한국투자증권으로 좀 선정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수급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는데 다만 알테오젠에 대한 평가가 현재 조금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측면들이 수급을 다소 좀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미국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이익 기여를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UBS가 추정했던 것처럼 기존의 IV 제형제 대비해서 SC 제형제에 관련된 약물 전환 비중이 정말로 9%밖에 좀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우리가 다잘렉스라는 비교 약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약물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타겟이 좀 다르긴 하지만 존슨앤존슨 같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좀 출시됐던 일부 약물 품목에 대한 전환율들이 크게는 한 90%대까지 좀 올라갔었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0에서 한 50% 정도에 대한 전환율을 보였기 때문에 약가가 뭐 IV 제형제에 대비해서 크게 높지 않는다면 약가의 괴리폭이 크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저는 오히려 SC 제형제에 관련된 점진적이었던 점유율은 최소한 20%에서 맥스로 한 40%, 많게는 45%까지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일단 작년도 키트로다에 대한 매출액이 한 41조 정도가 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정된 비율을 뭐 보수적으로 20%만 좀 잡는다고 하더라도 추정 로열티 수익을 우리가 한 5% 정도를 대비해 봤을 때 최소 한 6, 7천억 이상, 그 다음에 맥스는 한 1조 5천억 정도에 대한 로열티 기대 수입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에 대한 전환율이 좀 더 관건이고 이 부분은 다소 보수적보다는 좀 확장 기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알테오젠에 대한 가격선은 사실상 저는 부담이 없는 가격선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 확장 관점에서 지금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점진적인 매출 확대가 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난주에 탑픽으로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3% 시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 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네이버 관련해서 요즘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좀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 업비트 두나무를 품게 됐죠. 워낙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 추이도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같이 좀 탄력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네이버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네. 사실 네이버의 주가 추이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두나무는 사실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 안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네이버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좀 두나무의 지분 투자 종목들은 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반등하는 좀 모습이 좀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 두나무에 관련 지분을 스왑. 그래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지분 100%를 취득해서 네. 일단 네이버와 이 수직 계열화를 좀 구축한다라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시장에서 초기에 좀 해석할 때는 미확정이니까 이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오인을 해석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부인 공시가 좀 아니었다는 점. 사실 무근이라는 어떤 부인 공시가 아니라 미확정 공시라는 것은 일단 진행을 좀 하고 있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지만 공시 시점에서 명확하게 주식 수업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가치 산정들이 좀 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 공시보다는 미확정 공시가 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일단 다각도로 두나무와 이 협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었고 추후에 재공시를 좀 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정말로 지분 수합을 통해서 네이버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좀 구축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다만 좀 중요한 게 지분의 좀 가치가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환 비율이 좀 될 텐데 우리가 시장에서 추정했던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보다는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그런데 나와 있던 보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지분 가치가 더 큰 상태에서 네이버의 최대 주주 지위를 좀 유지하면서 주식을 좀 교환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두나무의 어떤 지분 가치가 교환 비율이 약간은 조금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지난주에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 부분들 네이버의 어떤 최대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절차라면 적정한 교환 가치를 좀 산정하고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가 두나무에 대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오늘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관련해서도 협력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이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은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가 7% 급등하면서 좋은 양상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네이버와 이 두나무 관련해서도 계속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확장을 해서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도 지금 탄력 같이 받아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사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도입은 일단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상승을 했고 이후에는 수급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점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방향성들은 확인이 좀 됐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이 미국을 좀 주축을 해서 일단 뭐 기준법들이 좀 만들어지고 종국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도입해서 결제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는 뜻인데 국내 경우에도 사실상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정말로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일단 뭐 수직 계열화를 좀 구축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어떤 시너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가 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어떤 가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뭐 1회 결제 시스템 있죠. 네이버페이와 국내 1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에 관련된 어떤 결합된 어떤 사업 성과라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도입 가능성에서 시장의 선정 관점에서는 네이버를 주축을 해서 가장 빠르게 시장 잠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향후에 두나무에 대한 어떤 이 지분 가치를 좀 편입하면서 현재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우리가 좀 추정했을 때 한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연결 실적으로 좀 편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오히려 지분 가치도 1조 원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가치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결합해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제 시스템의 어떤 도입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좀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네이버 페이가 먼저 좀 적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플랫폼의 확장 기조를 감안했을 때 일단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투톱 체제 안에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좀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이익 가치 그리고 외형의 확장의 어떤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두나무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죠. 이전부터 좀 나왔던 이야기가 업비트에 대해서 미국 상장에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어떤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여기서 조금 더 몸집이 좀 커진 상태에 대한 향후의 어떤 합병 또는 상장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에 따른 뭐 네이버 또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결제 시스템이 어디에서 먼저 도입이 되는지 선제 공략을 누가 먼저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TF팀이 만들어진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규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네이버 주가가 조금 두나무보다 좋았고 지금 현재 6% 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뭐 투톱 안에서의 이 탑픽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탑픽은 네이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나무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수급 중에 어떤 반영 가치보다는 종목적으로는 네이버의 외형 가치가 커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전제는 말 그대로 두나무의 지분 수합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전제에서 네이버의 어떤 지분 가치 상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이 지분 수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는 앞서서 좀 말씀했던 것처럼 국내 1위 결제 시스템과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결합 이 부분이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도입 가능성 관점 안에서 시장의 선점 관점, 그래서 점유율을 좀 빠르게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이 좀 있겠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충분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로 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오히려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그만큼 커질수록 오히려 네이버의 어떤 실적 가치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증권사의 TP 상향과 좀 맞물려서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수순이 좀 되지 않을까. 오늘 리포트를 보면 한 3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좀 상향이 좀 됐습니다. 이전 고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과거 주봉 기준에서 고가가 2021년도 46만 5천 원대가
가장 주가의 어떤 상단에 어떤 위치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점진적인 어떤 외형 가치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주도권을 네이버가 가져간다는 어떤 전제라면 이전 고가를 좀 충분히 경신할 수 있는 어떤 수급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미확정 공시다 보니까 사실 두 나무에 관련된 어떤 교환 비율들이 적정가 또는 뭐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한다면 이 부분이 성사가 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의 어떤 영향들 관점 안에서 네이버의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재차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그렇게 부담스럽다라는 관점들보다는 오히려 소폭 어떤 이 조정을 주는 구간에 저는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일단 국내 1위 결제 시스템과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만났습니다.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네이버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전고점 경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네이버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확정 공시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뉴스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 연구소의 변용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PC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장이 한숨을 돌린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도 한번 복귀를 해보자면 우리 양시장이 전체적인 약세장 속에서 특히 코스피가 3,400선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장 초반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또 보여줄지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4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3,434.8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1.44%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845선 지나가면서 1.21%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들이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도 확인해 봤을 때 특히 외국인이 반도체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잘 담아와줬는데 금요일에서는 한 발 물러나면서 이 지수를 크게 내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잘 그래도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2,612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568억 원, 241억 원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756억 원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어서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상승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짙습니다. 금요일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짙다는 점, 붉게 물들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 오늘 특히 증권주가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4% 넘게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책 불확실성이 양도소득세 기준 안에서 좀 해소가 되면서 이 랠리를 좀 훈풍을 탔던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회복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과 금융업도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2.55%, 2%가량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기전자 쪽의 흐름도 좋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제조업까지 오늘 상승 업종 지금 현재 6개 상위 종목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업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가스업이 0.03% 내리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역시 붉게 물들었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코스닥 상위 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안에서도 이 금융 쪽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1.49% 현재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기계장비, 화학 각각 1.48%, 1.44%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장비 부품까지도 1.24%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업종이 현재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판과 매체, 복제가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면서 거래 대금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단 가장 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로 네이버의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7% 넘게 오르면서 27만 원 선 현재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와 합병 소식이 계속해서 시장에 곽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빅딜로 여겨지는 이번 인수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만의 상황만으로도 시장에 이목을 받고 있고 시장이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으면서 어떤 시너지와 이런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들이 나올 것인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톱톱도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상승세가 좀 더 큽니다. 3% 가까운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안에서 시장이 AI가 고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 축에 있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 그래도 이 하반기에 범용 메모리와 HBM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양쪽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투톱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초반까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세로 현재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0.16% 내려주고 있고요. HJ중공업, 조선주도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2.73% 상승하면서 26,300원 선 현재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어떤 거래 대금들이 또 상위 종목을 차지했을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의 흐름이 요즘 계속 견조합니다. 사실 이 로봇손을 국내에서 개발한 이 로보티즈 현재 1위권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15만 3,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 점들이 이 네이버와 두나무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파장이 결제와 금융까지 이어지면서 이 결제 서비스가 오늘 좀 훈풍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현재 1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나무의 지분을 10% 정도, 7.2%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또 우리 기술 투자죠. 사실 인수 소식이 나왔을 때는 해외 상장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면서 크게 낙폭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현재 IPO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결제 서비스 안에서 훈풍 좀 같이 함께 받아가면서 1.61% 현재 상승해주고 있고요. S2W는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PIM도 마찬가지로 21%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만 3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보티즈가 로봇 손 관련해서 좀 개발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 휴머노이드용 초정밀 소재 제조 기술을 지금 현재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이 사실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정밀하게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 기술을 얼마나 개발하는지 이 부분이 좀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PIM이 지금 해당 기술을 현재 시장에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함께 몰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결제 서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고 나가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남은 시장 안에서 어떤 방향성들을 이끌어갈지는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또 네이버 중심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특징적인 흐름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조금 더 수급 상황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유의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